유양이 연려전 제2권, 현명전에 나오는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제나라 제상 안자의 수레를 몰던 마부의 아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자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자의 이름은 안영으로 내 땅의 이웃 출신인데 제나라 영공, 장공, 경공의 3대에 걸쳐 군주를 섬겼던 중신입니다. 그는 당대의 현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으며 공자도 생전에 존경했던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재상인 안자의 수레를 모는 마부였습니다. 안자가 출타할 때 그 마부의 아내가 문틈으로 남편의 거동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남편은 커다란 일산 아래에서 수레를 모는 네 마리의 말에 채찍질을 하며 말을 모는 모습이 아주 득이만만했습니다.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그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굴하고 천박한 모습이 볼만합디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안자께서는 키가 석자도 못 되는데도 몸은 제나라 재상이며 그 이름을 제후들에게 떨치고 있습니다. 제가 문틈으로 보니 그분의 몸가짐은 공손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생각이 깊으신 듯 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팔척 장신의 몸으로 그분의 마부에 지나지 않는데 당신의 모습은 의기양양하여 스스로 만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심한 당신과는 살 수가 없으니 떠나겠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내 스스로 고치리다. 어찌하면 되겠소?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안자의 지혜를 몸에 품고 팔척장신을 더하여 몸소 인의를 행하며 밝은 주인을 섬긴다면 반드시 그 이름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또 제가 듣기로 의로움으로 명예를 얻고 비천할지언정 실속 없이 교만을 부려 귀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리하여 마부는 깊이 반성하고 자책하며 도를 익혀 겸손하게 행동하면서 늘 부족한 것 같이 지냈습니다. 안자가 마부가 변한 모습을 보고 괴이하게 여겨 그 까닭을 묻자 마부는 아내가 자신에게 했던 일을 이실직고 했습니다. 그러자 안자는 그가 아내의 충고를 잘 받아들여 스스로 현명한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보고 경공에게 청거해 대부로 삼게 하였으며 또 그의 아내를 표창하여 명부로 삼게 했습니다. 이에 군자가 말했습니다. 명부는 선을 알았다. 본래 현인이 되는 길은 많다. 스승과 벗들이 도와 절차탕마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우자 또한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음은 초나라 미치광이 저벼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저벼는 춘추시대 초나라의 은사로 그의 이름은 육통이고 저벼는 그의 자입니다. 그에 대한 이러한 토막을 소개합니다. 일찍이 그는 공자 앞을 지나며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봉이여, 봉이여, 어찌 덕이 그리 쇠하였는가. 지나간 것은 탓할 수 없어도 앞으로의 일은 바로잡을 수 있으니 그만둘지어다, 그만둘지어다. 오늘날 정사에 종사하는 자들은 이태롭도다. 공자가 수레에서 내려 대화를 하려고 했으나 그는 빠른 걸음으로 피해버려 대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친히 농사를 지어 식량을 해결했습니다. 초나라 소왕이 그가 재주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 사자를 보내 초빙하며 예물로 황금 100일과 4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인 사마 2대를 보냈습니다. 사자가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선생이 회남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저벼가 웃기만 할 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자 사자는 결국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벼의 아내가 시장에 갔다가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은 젊었을 때 이미 의를 이루셨는데 어찌 늙어가면서 의를 버리려 하십니까? 문 밖에 수레바퀴 자국이 어찌 그렇게 깊습니까? 저벼가 대답했습니다. 왕은 내가 못나고 어리석다는 것을 모르오. 나에게 회남을 다스려 달라고 하면서 사자를 보내 예물로 황금과 사마를 보내오며 초빙하였소. 아내가 물었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겠지요? 저벼가 반문했습니다. 무릎 북이라는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바라는 바인데 그대는 내가 허락하는 것을 어찌 싫어하는 것이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의로운 선비는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 가난해도 지조를 바꾸지 않으며 비천해도 행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생을 섬겨오면서 몸소 밭을 갈아 먹을 것을 장만하고 몸소 길쌈의 옷을 지어 입었으며 이로써 배부르고 따뜻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의를 행하며 사는 즐거움으로 좋겠습니다. 남으로부터 중한 녹봉을 받고 남이 제공하는 훌륭한 수레를 타며 남이 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된다면 장차 무엇으로 그에 보답하겠습니까? 저벼가 말했습니다. 나는 허락하지 않았소.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임금이 사자를 보냈는데도 따르지 않음은 불충이며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그것은 불이이니 우리는 이곳을 떠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리하여 저벼는 속과 시루를 짊어지고 아내는 길쌈 도구를 머리에 인 채 이름과 성을 바꾸고는 먼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후에는 아무도 그들이 사는 곳을 알지 못했습니다. 군자가 말했습니다. 저벼의 아내는 돌을 즐겨 해로움을 멀리하였다. 무릇 빈천하면서도 편안하고 도에 게으르지 않음은 오직 지극한 덕을 이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초나라 노래자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노래자는 중국의 효자 24명 중 한 사람으로 공자가 생전에 존경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는 초나라의 현인으로 난을 피해 몽산의 남쪽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는 70의 나이에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떨었다는 일화로 유명한 사람인데 말 목은 이색의 부친인 이곡 공의 시에도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노래자는 세속을 떠나 몽산의 남쪽에서 농사를 지으며 갈대를 엮어 울타리를 만들고 쑥대를 엮어 집을 지어 살았습니다. 나무로 침상을 만들고 시초로 멍석을 만들어 깔았으며 소못을 입고 거친 밥을 먹으며 산을 개간하고 씨를 뿌렸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초나라 해왕에게 말했습니다. 노래자는 어진 선비입니다. 그리하여 초나라 왕은 보화와 비단을 예물로 그를 초빙하려다가 그가 오지 않을 것이 두려워 초왕이 직접 수레를 타고 갔습니다. 노래자의 집 문 앞에 당도했을 때 노래자는 삼태기를 엮고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과인은 어리석고 견문도 좁은데 외롭게 종묘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디 선생이 은혜를 베풀어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노래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냐에 사는 사람이라 정사를 맡기에는 부족합니다. 왕이 거듭 부탁했습니다. 과인이 외롭게 국정을 맡고 있으니 부디 선생의 뜻을 돌려주십시오. 노래자가 어쩔 수 없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물러갔습니다. 얼마 후 노래자의 아내가 삼태기의 명아주 잎을 담아 머리에 이고 뗄나무를 옆구리에 낀 채 집으로 돌아와 물었습니다. 어찌 술에 바퀴 자국이 많습니까? 노래자가 대답했습니다. 초왕이 나에게 국정을 맡아달라고 했소.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셨습니까? 노래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술과 고기를 먹여주는 자는 채찍으로 따르게 하고 관직과 녹봉을 주는 자는 부월로 따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선생은 남이 주는 술과 고기를 먹고 난세에 살면서 남이 내리는 관직과 녹봉을 받게 된다면 남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환난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남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명아주가 담긴 삼태기를 내동댕이 치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노래자가 말했습니다. 돌아오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생각을 바꾸겠소. 그러나 아내는 돌아보지도 않고 갔습니다. 아내는 강남에 이르러서야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새와 짐승의 털을 깎아 옷을 지을 수 있으며
버려진 낙곡식을 주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이에 노래자는 아내를 따라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백성들도 따라와 가정을 이루게 되니 1년이 지났을 때 불악을 이루었고 3년이 지나자 촌락을 이루었습니다. 군자가 그녀를 칭송했습니다. 노래자의 아내는 옳다고 생각한 바를 과감히 행하였다. 다음은 초나라 오릉의 자종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릉의 자종은 전국시대 말기 제나라에 살았던 진중자인데 그의 형이 복록을 받는 것을 의롭지 못하다고 여기고 처자식을 데리고 초나라 오릉으로 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맹자에도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맹자가 광장과의 문답에서 그를 평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자는 제나라에서 대를 이어 벼슬하던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의 형대는 합당에서 받는 녹봉이 만종이나 되었는데 형의 녹봉을 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 먹지 않았고 형의 집을 의롭지 않은 집으로 여겨 거처하지 않았으며 형을 피해 모친을 떠나 오릉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본가에 돌아갔을 때 어떤 사람이 그의 형에게 보낸 거위를 보고 얼굴을 찌푸리며 이 꾀꾀거리는 것을 무엇에 쓰겠는가? 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훗날 그의 모친이 그 거위를 잡아 그에게 먹였는데 때마침 그의 형이 밖에서 돌아와 그것은 꾀꾀거리던 거위의 고기이다 라고 말하자 밖으로 나가 뱉어버렸습니다. 모친이 주는 음식은 먹지 않고 아내가 주는 음식은 먹으며 형의 집에서는 살지 않고 오릉의 집에서 살고 있으니 이것이 지조를 지킨다는 그 부류의 뜻을 충족시킨다는 것입니까? 중자는 위로는 마른 흙을 먹고 아래로는 탁한 물을 마시는 지렁이 같은 존재가 된 후에야 지조를 지킨다는 뜻이 충족될 것입니다. 초나라 왕이 오릉의 자종이 현명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왕은 그를 재상으로 삼으려고 사자를 보내 황금 100일을 예물로 가지고 가서 그를 맞이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릉 자종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아내가 있으니 들어가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초왕이 나를 재상으로 삼고자 사자를 보내왔소. 오늘 재상이 되면 내일은 내 필에 말이 끄는 수레인 사마를 타고 식사할 때에는 앞에 큰 상에 차려져 있을 것인데 어떻소? 이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신발을 삼아 먹고 살고 있으니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왼쪽에는 검은고를 두고 오른쪽에는 책을 두니 즐거움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사마는 편안해도 무릎을 수용하는데 불과합니다. 식사 때 앞에 차려진 넓은 식탁도 달콤하기는 하지만 고기 한 점 먹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무릎의 편안함과 고기 한 점의 맛 때문에 초나라의 우환을 끌어안는다면 그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어지러운 세상에는 해로움이 많은 법이니 저는 당신이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리하여 자종은 나가서 사자에게 사과하고 왕이 초빙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도피해 남의 정원에 물을 대며 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부터는 인지전으로 찾아뵙겠습니다.